자, 오늘의 밀당백 주제. 오늘 주제는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건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입니다. 네, 간첩도 이거 모를 수가 없어. 그러네. 간첩도 하는 유명하고 뿌듯해지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조선 최강의 병기 중에 하나죠. 아, 이게 한국 사람. 거북선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거북선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자랑 이런 건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죠? 뭐 우리 어릴 때 저기 나라라 거북선도 있었어요. 그런 만화. 심지어 저는 그거 보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주도 제패하시고. 나라라 거북선. 그만큼 우리는 이 거북선에 대한 이 흔한 말로 요즘 뭐 국뽕이 차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맞아요. 1953년에 그 10원권을 만들었는데 10원권. 그때 10원이면 커요. 그때도 거북선이 들어갔어요. 그냥 무조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거북선이구나. 근데 이 화폐에 들어가는 그림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효과도 크고. 그 이후에도 1962년에 발행한 10원권 뒷면, 맞아요. 1966년에 발행한 500원권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73년에 발행한 500원권에도 거북선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때 500원이면 지금 5만 원권 수준일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정재영 회장님이 네. 옛날에 그 유조선 할 때 네. 일설에는 영국에서 융잡아들 때 현대조선 세울 네, 때 니네 이거 만들어 본 적 있냐 어. 그랬더니 탁 지폐 거북선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뭐 나 그거 본 것 같아. 얘기가 어디서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다. 네네네. 철갑선 만들었던 나라다 그래가지고 수주했다는 맞아.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해군의 자존심, 프라이드. 그럼요.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미있는 거북선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 볼 텐데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오늘도 이 키워드로 보는 이 거북선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거북선에서 모르는 사실이 과연 있을까요? 난 너무 많은 영화와 뭐 기타들, 뭐 교과서 이걸로 너무 많이 봐서 난 지금 그리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또 몰랐던 사실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의 발명입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신다고들 하니까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거북선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뭐 그때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잠시만요. 한 임금님이 네. 거북선과 외선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 얘기 나눴던 걸 전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거북선은 1413년에 예. 태종 13년, 1413년에 임진강에서 거북선을 처음 만들어서 임진왜란 전이군요. 네, 외선하고 모의 해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태종이 직접 참관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기록상으로는 거북선이 처음 등장해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만든 분은요? 그거는 모르죠.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이수진 장군 안 태어났을 때지. 만든 거 아니에요? 안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거북선이란 자체는 태종 때 한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건지 근데 맥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신기한 얘기인데? 너무 놀랐어요. 몰랐어요. 임진왜란 18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맥이 끊어졌던 거를 임진왜란을 대비해서 거북선을 그때는 없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이거를 거북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은 이순신 장군이 맞아요. 맞고요. 아이, 너무 신기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또 퀴즈 있습니까? 거북선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처음 만든 사람은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네. 그것도 당연한 아니라고요? 건데 근데 아니라서. 이순신 장군이 책임자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직접 감독하고 만드는 책임자. 네. 이 드라마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분 정답!
김명민. 아니지. 이순신 하면 김명민 씨지. 모르겠네. 근데 이설이 좀 있긴 한데 어떤 제작, 감독 책임자는 이제 나대용이라는 군관이 예. 그래서 이분이 뭐 거북선뿐만 아니고 그 당시 무슨 함선 이런 거 만들고 하는 데는 되게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본인 상소에 의하면은 다른 배도 만들었어요. 실용화는 안 됐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상하신 분이네요, 또 그런 이분. 쪽으로 재능이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1200톤급 잠수함 이름이 지금 나대용호예요. 나대용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와. 재미난 얘기야. 너무 나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북선이 이렇게 의외로 생김새에 대한 의견들이 제각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거북선은 워낙 설도 많이 생기고 네. 이게 좀 정말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네.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문에 사용된 게 아니고 예, 그 이유도 19세기까지도 수군 기지에 계속 있어요. 기록 보면 뭐 어떤 포구에는 거북선 몇 척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누구 하나가 좀 그려놓으신 분도 없고 네.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인지 밑에 있는 밑에서부터 재는지 예.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아는 정밀한 설계도가 없습니다. 이게 뭐 군사 기밀이라 그랬는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만드는 사람이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모양만 있으면 이거 보고 그래 맞네 이렇게 하는 수준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나무도 쇠든 다 썩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저렇게 복원하시는 분이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철갑선. 철갑선. 철갑선설이죠. 당시에 일본군도 조총만 있는 게 아니라 마른 조총인데 이게 대구경 조총이 있어요. 바주카포 정도. 네네네. 그거는 선체 벽, 이중 방패도 뚫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철판 같은 걸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처럼 거북선 등을 다 철판으로 덮으려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첫째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배가 위가 무거우면 더 위험하잖아요. 전복되잖아요. 복되죠. 이게 쇠가 무조건 튼튼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더 튼튼해요. 쇠가 하려면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그러면 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 정도 되려면 한 20톤, 30톤 이 철이 필요한데 이 거기다가 당시 우리나라가 원래 철 부족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 그 자원적으로 이게 너무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 이게 제일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철을 20톤 철을 덮었으면 이 철을 확보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수인 장군 난중일기 보면은 뭐 쇠사슬 같은 거 가져왔다. 거북선에다 돛을 가져왔다. 이런 것도 다 기록해 놨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철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서 조달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뭐 거북선 수리하는데 이거 쇠가 많이 들어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할 거고. 예. 생각해보세요. 바닷물에 한 번 들어가면 부식도 되고. 바로 부식돼요. 그리고 네. 부식된 거 녹여도 못 쓰잖아요. 맞죠. 포모가 너무 커요. 당시 조종 관료들이나 나중 사람들이 방송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거북선의 기술 중에 하나가 그냥 외선과 그냥 부딪혀서 그냥 외선을 반토막을 내버렸다 이러니까 그 뭔가 철갑을 두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거북이 머리가 그리고 저 용머리 위치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디에는 저 목이 없어. 그래. 앞에 붙어있잖아. 머리만 딱 붙어 있어. 맞아요. 뭐 어떤 건 용머리에서 화포를 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목이 저렇게 돼 있으면 저렇게 기억자로 돼 있으면 쏠 수가 뭘 쏘지? 그리고 용머리를 저렇게 달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위에다 저렇게 달면. 목을 걸고 달려면 저기 목조가 앞에 무게 때문에 배판도 이게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추장스러울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저 머리에서 어쨌든 한 프로를 쏜 거는 맞는 거죠. 정면에서 뭘 쏘긴 쏴야죠. 입은 열려있겠죠. 왜냐하면 저기 옆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정면에 있는 정면에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용머리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러면 용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북이라고 왜 그랬죠?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저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 비석 받침할 때 네. 그다음 거북이 모양을 놓잖아요. 네. 아. 이걸 이제 귀부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거북이는 거북인데 머리가 거북이인 게 있고 네. 용머리처럼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용머리로 된 게 원래 전설의 존재예요. 중국 설화에 비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용왕의 아들인데 네. 몸은 이제 거북이처럼 돼 있는. 그래서 머리가 용머리를 한 거는 그 옛날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또 중국에서 따온 부분이.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도를 봤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제 거북선에 몰랐던 사실 다음 키워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해군 복무 신조 첫 번째 멘트죠.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 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의외의 사실이 있다면서요? 네, 이순신 장군의 병종은 뭘까? 병과. 병과 해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질문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그럼 이순신 장군님이 사실 공군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은 그 전라수군 자주사로 임명되기 전에 네. 내내 육군이었어요. 오. 내내 육군이었어요. 오. 공군은 아니었지, 없었으니까. 네. 분이셨군요. 네, 그리고 그 녹돈도 사건 때문에 한동안 이제 교수를 못 하다가 아. 어. 아흔 살이 되던 임진왜란 나기 네. 1년 전에 늦은 나이에. 예, 갑자기 수군 이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발령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고 임진왜란에서 활약을 했다는 건 다 아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순신 장군의 장계라든가 이런 보고서를 보면 자세한 부분은 자세한데 네. 우리가 말하는 신문 기사처럼 전술을 어떻게 썼다. 어. 이게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 기록이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대부분 그렇군요. 그렇게 다. 써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랬을까? 그런 자료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예. 되게 애매하게 돼 있고 한자다 보니까 이게 또 어. 그 뭐 예를 들면 그 해군 훈련 기록이 있는데 네.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 때는 포를 양쪽에 놓으니까 네. 이 말을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쏜다는 거야, 회전하면서. 배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한 방 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방 쏘고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이렇게 가면서 두 개가 동시에 못 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번 쏘고 이쪽에서 한 번 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네. 하객진을 생각해 보시면 하객진, 예. 우리는 배가 대형을 이루고 나가면서 적을 가운데 놓고 십자포로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오른쪽 한 번 쏘고 왼쪽 한 번 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옆에 배들이 있다면 네. 이건 충분히 십자포. 이렇게 돌려서 한 번 쏘고 이렇게 돌려서 한 번 쏘고. 그런데 당시 분은 알겠지 뭐. 나가서 오른쪽 한 번 쏘고 왼쪽 한 번 쏘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아. 근데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오른쪽 한 번 쏘고 왼쪽 한 번 쏘라. 보고서 쓸 때 하여간 그런 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주로 공적 보고서처럼 써요. 누가 한 척 잡았고 누가 뱄고 누가 앞장서도 돌격했고 그러니까 다 이게 훈장 포상용이에요. 저기 몇 메타쯤에 우리가 돌진을 해 시작했고 저기 이런 게 잘 없어. 그래서 이분의 이제 유명한 거북선 전술이 뭐냐면 거북선이 이제 어쨌든 다른 배에 비해 단단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을 공격할 때 꼭 바다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항구를 공격하면 외구는 조총이 강하니까 우리나라 항구가 뻔하잖아. 이렇게 들어갔으면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네. 산 위에다가 이제 또 쏜다고. 그럼 판옥선 같은 경우 위가 뚫리는 거죠. 어마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들이밀어서 우리는 화포로 제압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 틈에 이제 배들이 계속 상륙선이 들어가. 또 들어가고. 상륙은 아니고 배들이 들어가 쏘는. 우리는 화력이 좋으니까 꼼꼼하시네요. 한쪽에 눌러놓으면 들어가. 진짜 꼼꼼해. 그것도 그러네. 다 넓이 보고 이렇게 좀 무모하게 야 부셔 이렇게 절대 안 해. 딱 계산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배 들어가서 계속 이제 화력 지원하면 저쪽이 밀려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상륙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활로 잡고 쟤들은 올라온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사격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옛날 총이 잘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화망에 넣어야 돼요. 조준 사격이 아니에요. 화망을 걸 때는 절대 한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십자 화망을 걸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적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돌격선이 앞으로 나가요. 그 외구는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예. 그때 다른 배들이 옆에 가서 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아군도 맞아. 아군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판옥선이나 거북선 같이 방탄이 되는 데를 놓고 쏴야 돼. 아. 그리고 사실은 초단거리에서 쏴요. 그래야 이제 명중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거북선과 판옥선의 합작품. 그러니까 거북 이 하객진이다. 예, 그러니까 하객진. 하객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네. 하는 건데 왜 물결 모양으로 하냐면 서로 엄호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가면 어느 바보가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하나가 앞으로 가서 적을 해집어놔야지. 놓으면서 해집어놔야지. 옆에 가서 치고 해서 이제 지그재그로 해서 굴곡을 만들어 십자포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거북선 같은 경우는 장갑력이 좋으니까 앞으로 나가주면 적군이 이렇게 올라탈 때도요,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라 다 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을 이제 흩어놓는 거죠. 흩어놓다 보면 배가 이게 쉽게 이렇게 조정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면 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일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들어오면 잡는 거죠. 물고기 잡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적을 육지에는 지발로 걸어 들어야 되지만 그렇죠. 바다는 물살이 있기 때문에 물살을 알고 움직이면 좀 흔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기어오게 돼 있어요. 해전에서 이기는 건 바다가 겉으로 봐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렇죠. 네. 거기 물길이 다 있거든요. 네, 네. 그 물길이 한번 들어가면 그냥 일로 와요. 그렇지. 명랑해전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또 질문 있습니다. 이순신 장모님이 진 적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옛날 기록은 적당히 이해하시는 게 좋고 네. 뭐 중요한 건 이수인 장군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건 맞다. 오, 거의 맞다. 무적의 승리를 거둔 건 맞다. 기록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일본군의 진격 목표를 완전히 좌절시킨 거예요. 오. 사실은 전투에서 100번을 져도요. 네. 적이 좌절시켰으면 이긴 거예요. 근데 뭐 부대에 이렇게 구차한 이수인 장군의 승리다 이런 구차한 이유를 댈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일본군이 완전히 좌절한 거는 맞고 감히 덤비지 못할 정도로 완성을 거둔 것도 맞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이순신 장군님 자체도 이게 전술적으로 정말 잘 활용을 했을 거고 정말 완벽한 훈련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훌륭한 지휘관, 특히 이렇게 계속 이기는 지휘관은 네네. 첫째로는 상대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싸워야 유리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하려면 적을 어떻게 내가 유리한 자리로 끌고 와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수인 장군 이거 정말 잘해요. 이거는 감정으로는 제가 볼 때 조절을 못해요. 한번 생각해요. 막 싸우다가 적이 도망가면 네. 그걸 어떻게 안 쫓아가? 아니 이게 싸울 때는 정말 전력을 다해 싸우는데 한 대를 더 때리고 그럼요. 싶지. 그때 어떻게 안 쫓아가?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쟤를 죽여야 내 친구의 복수를 하고 내 부하의 복수를 한다는 생각이면 그거를 좌절시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눈 돌 것 같아요. 눈 그래서 돌죠, 이거는 그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조절을 못하고 맞아, 못합니다. 전투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건 정말 원칙이 필요해요. 전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전술은 이러한 것이다. 더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자제해야 거잖아. 되는데 이수인 장군은 정말 그건 확실해요. 항상 전술적 판단을 해요. 그럼 왜 그럼 전술적 판단하느냐? 이게 우리 거북선이 무적이다 이런 말이 너무 감성적인 말이고요. 모든 무기는 무적이란 건 없어요. 자기의 강점이 확실한 거지. 네. 강점이 확실하면 단점도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알고 정확하게 좋은 지형에서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해요. 이수인 장군이 원칙이 일단 되게 냉정해요. 그렇지 냉정해야지. 그래야지 살지. 냉혹하다는 뜻이 아니고 네네네. 감정이 아니라 전술적 원칙에서 보고 부하들 관리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그냥 재미난 얘기라고 하나 있는데 네. 이수인 장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전쟁을 안 해보셨죠? 그런 큰 전쟁. 네. 전쟁하기 전에는 엄하고 꼼꼼하니까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고. 규율 안 지키고 좀 제멋대로고 대강대강하는 게 굉장히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을 되게 싫어했군요. 그런데 우리 전쟁 영화 보면 특히 특공대 무슨 지휘관 뭐 그 좀 날고 뛰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맨날 술집에 가서 싸우다가 잡혀오고 영화 보면 맨날 그렇잖아. 아, 그렇죠. 그거 무슨 꼭 그런 애가 그런 거 잘하거든. 능력치는 엄청 네. 있고. 네. 근데 이수인 장군 부하 중에도 그런 양반이 있었어요. 오. 김환이라고 있어요. 아우 나중에 진짜 아,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김완. 김완이에요? 아이고, 뭐가 있네, 너도. 이수인 장군 밑에 있을 때는 맨날 날땡땡이야. 뭐 시키면 안 해. 군대 저기 검열 갔더니 하나도 안 해놨어. 너 이거 왜 안 해놔? 아우 그때 가서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잘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라버리려고 그랬어. 자르고 싶은데 저놈 누가 빼기 내가 못 자른다 막 이렇게 써놨거든요. 오. 김환이요. 김완이요. 완이 아니라 완이라고요. 근데 이 전쟁 나니까 선봉장으로 날라다니는 거야. 그래요? 김환이요. 김완이요. 김완이요. 김환이요? 완이요. 김환. 완이요. 이수인 장군 좀 자존심이 센 분이라 네. 내가 잘못 봤다기엔 끝까지 안 하고 네. 그래도 그러더라고. 얘가 잘 싸운다. 오, 또 거기 가니까 우리 김완께서.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보면은 되게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해.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도 있지. 그러네요. 실제로 전장에 갔더니 인정할 거 인정하는데 네, 네. 평소에는 되게 관령 장군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신중한 사람도 싫어하시더라고. 오. 그러나 차별하거나 또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가 한번 찍으면 아무리 잘해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관령이고 엄하고 철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술도 사실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분이 과감할 땐 과감해요. 그러니까 신중하다 과감하가 아니라 전술적 원칙에 강한 거야. 그리고 준비하고 관리할 때는 되게 엄해요. 그래서 부하들이 더 존경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거북선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적은 정보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이게 그리고 명성에는 큰 역할을 한 보물이라는 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